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이제 시작돼서 네. 아이오와에서 이제 코커스를 했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 50개 주 중에 민주당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네. 다 이제 46개, 코커스가 4개인데 코커스는 당원만 가고 프라이머리는 이제 당원하고 네. 이제 비당. 오픈돼가지고 예. 비당원인데 그것도 또 각 이제 오픈이냐 완전 오픈이냐 세미 오픈이냐 안 그러면 폐쇄 프라이머리냐 그것도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당이 다르면 못 가고 예, 뭐 당이 다르면 못 가고 일반 그러겠죠. 국민이라도 무당파는 가고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부티지지. 예. 그 이제 이름이 이상하지요. 보니까 유럽의 이름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이름이 있을까 했더만은 몰타.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부티지지. 예, 몰타. 오늘 목요일인데. 예. 몰타 예. 출신이라고 그래요. 예. 예. 원래 그 몰타가 이제 옛날에 보면 이 뭡니까 십자군 전쟁 때 그 기사단이 네. 세운 나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사단이 세운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하고 지중해 이제 뭐 이탈리아 이런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장사 기질이 아주 뛰어난데 이제 그게 아마 집안의 아들인 것 같은데 네. 네. 38살이고 이제 하버드, 네. 옥스포드 이제 특히 미국의 로저 장학생하면 옥스포드 클린턴이 갔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공부는 좀 했다 이래 봐야 될 거고요. 머리는 좋은 거죠. 집안도 또 부자라 예, 그러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맥킨지라고 컨설팅 회사에 있었고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는 다 엘리트 겪었던 것 갔는데 같아요. 그리고 또 시장을 하다가 예. 사우스엔드라고. 예. 근데 하나 놀라운 거는 이제 저 아프간전에 예. 또 시장하다가 무급 휴직하고 참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갖출 거는 거의 다 갖췄는데 연설도 또 백인 오바마를 할 만큼 잘하는데 딱 하나가 동성연애 그러니까요. 남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남자 남편이. 예. 자기는 뭐 안 오라고. 뭐 어떤 교사라고 그러죠. 중학교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 정말 다 갖췄는데 또 그게 하나가 저런데 어쨌든 그 디지지가 의외로 지금 80%대 개봉했는데 1위고 이제 한 1.3% 차이로 샌더스가 쫓아가고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18%대로 이제 워런이 가고 이제 그 바이든이 15%로 4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티지지의 성향은 온건파입니까? 온건파라 중도 온건파로 알려져 있더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워렌이나 샌더스처럼 극자가 아니고. 예, 4등까지로 보면 예. 2등, 4등, 3등한 저 샌더스와 워런은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극좌파고 이제 이 바이든이나 부티지지는 중도 우파 내지 중도 좌파 온건파 민주당 안에서 그랬는데 둘이 합계를 내보니면 지금 현재 숫자로는 이 극좌파가 한 2%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극우파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식 극우하고는 다르지만. 예. 그래서 극우 한 명이 굴러 들어와서 공화당을 장악해 버리는데 쫓아내려도 못 쫓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극좌파 둘이가 지금 민주당을 2, 3등을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티지지가 지금 이렇게 의회의 1등을 깜짝 쇼를 했는데 열풍이 계속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단은 뭐 아이오와 코커스 끝나고 이제 11일인가 유햄프시에서 또 프라이머리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 보면 또 가닥이 나올 텐데 뭐 제가 점을 칠 수 없지만 이 현상을 저는 그 생각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철수 현상, 미국판 안철수 현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라고 하는 현상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안철수 현상이 그 전에 고건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반기문 뭐 이게 뭐냐면 정치를 전혀 안 한 사람은 신상 효과가 있어요. 예, 신상.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 그래 기득권, 기존 정치권 일단 싫다는 기존에 대한 반발감이 확산이 돼서 지금 뭐 황교안 대표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것도 신상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물론 뭐 훌륭한 공직자로 역할을 했지만 정치를 안 했다는 게 또 알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상 효과를 받는 겁니다. 트럼프도 신상 효과입니다. 트럼프 정치 안 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일단 신상에 대한 프리미엄은 있다.
예. 근데 이 프리미엄이 세력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가 뭐 과문하지만 이렇게 보면 과거의 대통령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좀 밑에서 다 했는데 이제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하고 다 여러 가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자체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우리 대통령들이 무슨 공약한 거 기억이 안 나시죠? 뭐 유세는 좀 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이제 유신 72년 이후에 사실은 한 16년 만인가요? 87년도에 이제 했잖아요. 근데 노태우 후보 뭐 이게 연설을 한 것 같은데 정책 기억 안 나시죠, 그냥? TV 토론도 없었고. 하나 기억나는 거는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그렇죠. 그것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뭐 큰 원론만 이야기하고 예. TV 토론 이런 게 나오면서 치열하게 정책 대결 같은 것들은 요즘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뭐 각 당의 무슨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옛날 스티븐 잡스가 청바지 입고 나왔듯이 설명하듯이 예. 우리도 옛날 사장님이 나와서 뭐 아이폰을 설명한다는 걸 생각은 못 했잖아요. 예.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권을 꿈꾸는 분들은 모든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분석도 할 수 있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붙으면 신상 효과가 극대화돼서 대권을 거머쥡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선하다고 해가지고 안개 속에 내 이미지를 감추고 이렇게 신비주의로 나가주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티지지가 뭐 캐리어는 좀 있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비록 동성연애자지만 어떤 미국의 가치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저는 부티지지 실력에 따라서 이게 이제 될 것이니까. 그래서 뉴 햄프셔부터 이 프라이머리도 좀 보고 하면 제가 봐서 한 3, 4개월 후면 부티지지가 그러니까 이제 현상, 뭐 신드롬이 허상인가 실질인가 하는 것은 이제 이막이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저게 일종의 트럼프 효과가 민주당에 영향을 미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자 어제 보면 그 트럼프가 공화당에 2가지 탄핵해서 다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상된 거죠. 상원의 숫자가 많으니까요. 트럼프는 면죄부를 얻었죠. 예, 그래서 면죄부를 얻었는데 그 사건의 이제 핵심이 우크라이나. 지금 관련해서 군사 지원을 해주는 문제를 트럼프가 바이든 문제를 조사하라고 했다. 이래서 이제 가해자 격이었던 트럼프는 면죄부를 얻었고 피해자처럼 보였던 바이든의 지금 아들과 관련되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컨설턴트 해서 회사 취직해서 돈 받고 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이 지금 완전히 그냥 그러지 않아도 별 어떤 칼라가 좀 희미해서 정치인으로 매력이 좀 부족했는데 폭탄을 맞아버렸어요. 그죠? 그냥 원만하다는 이런 안정성이었는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확 빠지니까 바이든 효과가 지금 부티지지로 가서 뭐 그것도 온건파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부티지지가 바이든 효과를 받으면서 위로 올라가서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탄핵 소동이 민주당이 지금 미국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해서 결국은 바이든을 죽여버리는 민주당의 다수는 바이든을 원할 건데 현역 의원들은요. 그렇죠. 바이든을 죽여버리는 그런 본선 경쟁이 있는 거죠. 예, 효과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뭐 그제 트럼프도 2차 그 1라운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민주당이 공화당의 후보들이 다 구색령 후보들이 나왔으니까 97.1%인가? 예,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되겠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공화당과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제 부티지지가 과연 남부로 갔을 때 미국의 뭐 저기 동북부 거기는 뭐 백인들 사회니까 부티지지가 통하죠. 그 백인들이 상당히 리버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 백인들이고 상류층이고 중상류층 이상이고 리버럴한 사람들이 많이 참가했어요. 그 아이오와는 90%가 백인이래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뭐 캘리포니아나 이 서부로 가거나 저 남부 텍사스나 뭐 플로리다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 과연 저 동성연애자 부티지지가 미국의 그 남부 동남부가 다 복음주의 침례교니 뭐 이런 신자들 아닙니까? 그 장로교
거기서 부티지지 동성연애가 통하겠느냐는 부분이 있죠. 저도 남북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티지지의 딜레마는 아마 이럴 겁니다. 동성연애는 본질적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은 극단적인 파퓰리스트가 살아남는 세대인데 예. 그러면 이제 워렌이나 샌더스 흉내를 좀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온건한 사람이 공화당으로 갈 수 있어. 예, 본선 경쟁력이 예, 예, 떨어지는 이 두 가지의 예. 각각의 딜레마를 어떻게 잘 소화해내느냐라는 문제. 아까 말하는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특히 이제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서 입국한 원래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완고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독교계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복음주의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나름대로 부티지가 이런 걸 잘 헤엄쳐서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기는 좀 미국 여러 가지 볼 때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저도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게 라운드가 진행되어 가면 네. 초반에 지난번에 이제 사실상으로 보면 민주당의 전국위원회에 장난이 없었으면 그 심지어 저 샌더스를 지지하겠다라는 줄을 통째로 바꿔버리고 막 이런 것까지도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 차원에서 이미 예. 확보한 대의원을. 예, 예. 그래서 뭐 샌더스를 거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진짜 민주당의 이 주최 측 심판이 거의 힐러리 그렇죠. 편을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힐러리가 안 나온 상황에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이번에 저는 한때 이제 워런이 좀 샌더스가 갖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데 저 사람이 너무 세게 나가버렸어요. 너무 좌파 내민세를 미국에 풍겼죠. 이제 뭐 IT 기업들을 겨냥해가 돈 많은 놈들을 민주당에 다 물주들인데 이 저 실리콘밸리 그 사람들을 직접 겨냥해서 막 구글세 같은 부분을 총대를 매니까 그 사람들이 막 여론을 쫙 퍼뜨려서 워런을 좀 두들겼거든요. 그래도 워런 지지가 지금도 좀 가라앉아도 만만찮아요. 3등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런하고 샌더스가 저게 둘이서 손을 잡으면 민주당의 경선이 제가 봤을 때 뭐 한국 사람이 어떻게 느낀가는 관계없이 그냥 네. 파퓰리즘의 이 원조죠 둘가. 네. 두 사람 중에 한 명에게 가버릴 거라고 봅니다. 샌더스가 좀 유리하죠. 왜냐하면 샌더스는 거의 20, 30대에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몰고 다니는 게. 워런은 좀 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샌더스가 몸도 아프고 뭐 위선도 드러나고 했는데도 성기를 상당히 잡았을 거다 이래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미국의 대선이 거구 트럼프와 극자 샌더스 간의 싸움이 되면 이게 지금 이 파퓰리즘이 둘 다 파퓰리스트잖아요. 그리고 이 둘이가 이민이나 이런 데서 좀 다르지만 무슨 뭐 보호무역 문제라든지 또 뭐 노동자에 대한 뭐 보험 문제라든지 미국의 뭐 농업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둘이 70%가 저희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미국 내 우리와 좌우 개념은 다르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미국이 어떤 대외 정책의 스탠스를 취하느냐, 동맹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사실은 이제 2020년 이후에 저는 뭐 이 국제 정세의 큰 키워드를 세 가지로 이 글로벌화 측면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내 아시아는 아시아, 뭐 중동은 중동 영내별로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패권 전쟁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 신경 쓸 틈이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그럼 지역 패자들의 부활. 그게 이제 러시아가 그 틈새를 좀 들어오고 노력하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 터키 같은 사람이 신오토만주의나 이슬람 정체성을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고 또 이란이 힘을 쓰고 뭐 남미는 또 베네수엘라가 뭐 마두로 정권이 있었는데 미국이 손을 못 보니까 또 중국이 이쪽으로 좀 왜냐하면 남미란 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안보적 리스크에 대한 게 없거든요. 경제적이 되게 세계가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각국별로는 방금 이제 그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만의 현상도 아니고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고 전 세계 공통적 각 국별로 처한 현상들이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경에는 결국은 세계 경제 불황, 그렇죠. 양극화의 심화, 신자유주의가 글로벌주의, 예, 신자유주의가 나온 특히 공산권이 붕괴되고 예. 물론 신자유주의의 출발은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71년 8월 15일 날 저 긴급 달러 금태한 중지하면서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 그게 이제 80년대 레이건이나 대처 수장이 이제 해서 아주 유효했죠. 단기간에 아주 유효했는데 이제 이게 특히 냉전이 붕괴되고 난 뒤 이런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어마어마한 수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자유세계에 포함 되어 있던 공산권 세계가 시장으로 들어옴으로써 골디락스를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한 90년대 말 2000대 초쯤 되면 공간의 확장이, 수요의 확장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워낙 공급력이 막강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땡기시기 시작해요. 금융공학이라면 미래 것까지 미래 수요까지 땡겨 쓰다가 그렇죠. 금융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아들 손자 세대까지 수요를 미리 가불에 쓰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로 사고가 나서 이제는 이 현대 물질 문명의 막대한 공급력이 더 이상 수요처를 시공간적으로 찾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해결되지 못한다. 그리고 차라리 그 이전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고등학교 나서 열심히 일하면 집 사고 뭐 중산층이 됐고 노동자가 중산층이 되는 시대가 5, 60년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개발을 하고 우리 80년대 말까지는 그렇죠. 그냥 아무데나 직장 다니면 부인만 좀 아주 성실한 분 만나면 5 내지 6년 만에 재형저축 들어서 집 샀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럼 신자유주의를 보완해서 새로운 무슨 담론을 만들어낼 게 있느냐? 없습니다. 하여튼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길을 잃었을 때는 제국주의 형태로 19세기에는 막 나가다가 그게 그거 가지고도 한계에 부딪히니까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1차 대전이나. 예. 또 29년 대공약 일어나는 게 결국은 또 2차 세계도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전쟁을 할 형편에 핵무기 있는 것 때문에 강대국끼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달리 방법을 찾는 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19세기 말 중후반부터 있었던 민족주의는 국가 단위로 뭉쳐서 저쪽 상대방을 그냥 공장을 두들겨 부시든지 전쟁을 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상호전성이 심화돼서 이제는 보면 이 민족주의가 인종, 종교, 계층, 뭐 또 연령대, 아까 말한 특별한 자기 마니아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로 혼재가 돼가지고 국내에서는 극단주의로 나타나고요. 요게 대정책으로는 내셔널리즘처럼. 그러니까 계속 인재국가의 시비를 겁니다. 트럼프도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다고 하지만 결국 비슷한 거예요. 멕시코에 장벽 쌓는 거. 문재인이가 한일 갈등을 일으키고 그 나아가서 무슨 그 해리스 대사 수영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가만히 보십시오. 갑자기 에르도안이 신오토만 제국을 건설하겠다고 저게 나토 회원국이면서 러시아하고 또 저렇게 긴밀한 협력을 하고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토체에 벌어지고 있는데 세계의 리딩 국가이고 그래도 가장 개방이고 모든 문화를 포용한다는 미국에서조차 극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이 흐름을 좀 읽어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한국에 지나치게 이 부분을 다 과소평가하는데요. 일단 신자유주의와 동시에 진행된 게 그 신자유주의의 표현 양식이 세계화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리제이션. 근데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오늘날 포퓰리즘을 낳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각 나라들의 일자리를 공동화시켜버리고 자본이나 금융이나 기술을 가진 극소수에게만 엄청난 돈을 보장하는 겁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몇 개 재벌 대기업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중산층이 붕괴돼가 미국은 더 심하죠. 미국의 임금이 지금 20년 전보다 낮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리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대로 된 노동자 일자리,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 백인의 화이트 클래스는 화이트 워킹 클래스라는 백인 노동자 집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백인들 상당수가 지금
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백인 노동자 집단이 또 반대로 젊은 사람이나 유색 인종들은 예. 지금 샌더스나 워런을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상실되면서 임금으로 가던 소득이 이제 상층부의 자본이나 금융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 기술을 소유한 사람한테만 몰려가는 시대.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이 빈곤이 보편화되는 상황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나와버렸어요. 네. 결국 이게 각 나라 정치를 굉장히 흔들어 놓으면서 지금 프랑스의 본질도 한번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마크롱이 저게 뭐 개혁하는 것 같아도 마크롱의 본질은 저거 파퓰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뭐 그 마땅한 방법도 없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이게 대안이 만들어지려면 현재 이 시대에 대한 이 경제, 사회, 정치적 인식이 공유되어 가지고 정치권이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가야 될 거냐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치는 30년, 40년 전의 행태로 남아 있는데 세상은 급격하게 바닥이 변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먼저 앞서가 버리네요. 그러니까 일부 파퓰리스트들만 그런 현상을 자기도 완전히는 이해를 못하면서 눈치 빠르게 받아먹으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또 이 샌더스나 워런 같은 사람이 득세하고 있고 그걸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하는 사이에 철진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의 대부분의 정치인 오늘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했다는 사람이 트럼프 탄핵에 찬성했다는 사람이 롬니인데 롬니는 자기가 옛날에 대선 후보였지만 철이 지나갔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의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이변의 시대에 한 100년 동안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성장의 시대죠. 예. 그 고성장이 유럽에서 시작된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고성장. 그런데 인류는 대개 저성장, 무성장, 역성장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18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AD. 네, 서기로 따져도 네. 1800년 아니 5000년 뭐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고성장은 200년 이게 다죠. 그것도 이제 유럽이고 전 세계로 따지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후죠. 예. 그다음 공산권은 1990년대 이후에 그 들어온 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변의 시대에 다시는 이 수요와 공급인데요. 제가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역사 중에서는 전쟁사에 아무래도 많이 접근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전쟁의 역사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산업혁명의 효과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던 뭐 굳이 시기로 따지면 20세기, 19세기 때까지는 예. 중후반부터 조금 바뀌긴 하는데 하여튼 터닝 포인트는 1차 세계대전인데 그 이전의 전쟁은 공급 부족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 국내 투쟁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 배상금도 물리고 식민지들 영토도 뺏어오고 뭐 뺏는데 주력했잖아요. 약탈 전쟁이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공급 과잉 때문에 전쟁이 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생산력이 우리가 가질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을 하면 그냥 소모가 되니까. 그러니 엄청나게 우선 수요가 창출됩니다. 뭐 그냥 그 뭐 텔레비전을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탄 수백만 발을 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수요. 그런데 이 포탄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공장을 두들겨 부셔요. 예. 상대방 공급을 축소시키면서 내 수요는 확장을 하니까 이것처럼 공급 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이 없는 겁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쟁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를 회복하기에는 핵무기 때문에 강대국끼리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과 약소국가에 하든지 약소국끼리 하든지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전쟁 났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해서 있는 거 왕창 다 때려서 공장 폭파시키면 거기서 또 생산성이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가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공멸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신자유주도 그렇고 그겁니다. 그 옛날에 2차 세계대전 같은 거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이제는 인류가 고안해낼 수 있는 시간까지 땡겨 썼다니까요. 이제는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예를 들면 옛날에 29년 대공황 때는 뭐 꼭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지만 케인즈가 이야기한 뭐 이런
방법이라도 있었는데 뉴딜이라고요. 예,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일본은 궁극주의로 가고 독일은 파시스트로 가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대책이 있는데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사실은 뭐 마땅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서 제가 극단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만 국가에 대한 각 국가의 투쟁 이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자극적이고 파퓰리스트가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에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게 상당 기간 우리 지구촌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 트렌드다. 그것을 비교적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발전되고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미국이라는 나라도 바로 그 현상에 들어가 버린 그 현상에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한 예. 1년 전에요. 한국당에 가서 이런 걸 강연을 몇 번 했는데 그 사람들 수준의 의원들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이것도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그게 흡수가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말은 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랬습니다. 당신들은 곧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왜? 한국도 언젠가는 이런 본격적인 파퓰리즘이 이제 득세할 타이밍이 오게 될 것이고 그 파퓰리즘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프랑스에 지금 수십 년씩 된 지금 프랑스의 공화당이나 옛날에 공화국이나 네. 또 프랑스의 사회당이 거의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보편적인 정당이 마크롱이라는 저 교묘한 파퓰리스트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수 나라에서도 이런 파퓰리즘이 점점 득세하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안에 EU가 해체될 거라고 영국이 이제 빠져나갔지만요. 왜냐? EU라는 거는 지금 시류에 역행하고 있어요. 시류는 각자 도생하자, 민족주의를 강화하자, 국경을 닫자라는 네, 민족주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저걸 안 맞는 거를 억지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범유럽이 평화롭게 공존해야 되고 어쩌고 이러는 게 한마디로 독일이나 같이 물건 팔아먹는 나라에는 어울리겠지만은 나머지 나라들은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렇게 파퓰리즘이 득세하면 이제 유럽이 EU를 해체하자.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그냥 다 탈퇴하자라고 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소장님 말씀에 참 동감을 하면서 저도 일천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게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싱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 와중에서 나온 게 극자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예. 자, 그렇게 하고 29년 대공황이 나니까 그건 1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하느라고 유럽은 민수생산을 못했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담당하다가 유럽이 전쟁 전에 공업 생산력을 20년대 중반 회복하니까 바로 그냥 공급 광해로 갔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가 극우 파시스트가 나왔어. 극우 포퓰리스트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예, 스페인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파시스트인데 일본 아예 전쟁을 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29년 대공황이 나고요. 31년도에 만주사변이 납니다. 침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31년도 WDP 처음에는 우리 잘 알아요. 보호무역을 했잖아요. 자기만 살다가. 그럼 31년도 WDP 오니까 미국은 그 윌슨 이후에 3명의 공화당 대통령이 나오다가 32년 대선에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돼서 33년 나왔고요. 예. 33년도 이 히틀러가 독일 수상이 됩니다. 34년도 총통이 되고요. 그 시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레닌이나 스탈린은 쉽게 말하면 극좌 파퓰리스트고요. 여기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극우 파시스트 뭐 일본은 군국주의 뭐. 그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뭐냐면 미국과 영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기반이 더 튼튼했기 때문에 수정 자본주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소위 전통적인 고전주의에 사회주의 요소를 들어가서 그것도 파퓰리즘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나쁘게 볼 게 아니라 파퓰리즘을 대중의 수요를 정치권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선전성동 거짓말을 하는 아주 나쁜 그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단은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게 진화돼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는 바대로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짜질 텐데 이것이
진짜 나중에 나라를 절단내는 것이 아니고 건전하게 수용하려고 그러면 수용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화로운 저는 여기에서 어떤 기존 내 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어떤 철학적 자성 이런 것들이 리더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봐요. 수준이 있어야 이해를 하는데 이러려면 그 세계사, 경제사 또 세계 경제의 흐름 또 뭐 이 자본주의 경제의 변천사 이런 것들을 조금은 다 이해를 해야 유핑 애독자들은 돼야 다 될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정치인들은 한국에서 절대로 선도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서포 15조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것이 한국형 파퓰리즘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제 한국 이 서민들 삶이 이제 개선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정치가 돈을 가진 사람 대 머릿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수의 서민을 겨냥한 파퓰리즘이 돈을 가진 사람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뭐 흔히 한국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은 실제로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그래 흘러가는데 거기에 따른 대중들의 의식 변화를 안 따라갈 수 없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마디만 제가 뭐 서포 15조도 말씀하셨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유시장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고전주의나 신고전주의 시카고학파처럼 내버려 두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좌파로 공격하는 철학적 지식적 빈곤도 이거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인류 문명을 이만큼 한 것은 자유라고 봅니다. 그 자유가 경제적 현장에서 발현되는 시장 그리고 개인의 선택 이런 건 존중돼야 되고 아마도 변함없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시장이 내버려뒀더니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누군가의 기득권에 의해서 시장 질서가 왜곡되면 어떡할까요? 국내에서는 특정 권력을 가진 척이 특정 금력을 가진 척이 이 합리적인 시장 질서를 왜곡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 진입 장벽을 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국제적으로도 이런 불균형, 불평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와 선택을 존중은 하되 그 자유와 선택이 너무 지나쳐서 합리성 있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왜곡시킨다면 국가가 합리적인 시장이 되도록 개입돼야 된다. 그런데 개입의 정도가 지나쳐서 국가주의처럼 개개의 시장에 감나라 판나라하는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적어도 법과 제도 또 국가가 가지고 예산 이런 걸 가지고 합리적인 시장이 조정이 돼서 누구든지 자기가 한 만큼 성과를 받을 수가 있는 이런 합리적인 시장을 만드는 데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양극단밖에 없어요. 시장에 내버려 두라. 아니면 국가가 문재인처럼 다 가서 뭐 월급까지 다 개입해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사회주의나 국가주의 그다음에 아주 시장에만 맡겨놓는다는 시장 만능주의 이 두 가지가 다 조금씩 결함이 있고 해법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합리적으로 중도를 찾는 거에 대해서는 양쪽으로도 공격을 받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뭐 경제를 잘 모르는 일천한 사람입니다만은 여기서 들어보고 저기서 들어보면 이 두 가지 생각들이 너무 양극단만 있어서 거의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좋은 우리 미래를 위한 담론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잘 모르는데 항상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좋은 말씀하셨고요. 다 옳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대다수가 경제학적 지식이 일천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지고요.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자유시장 경제는 이상적인 모델이었지. 어디서 자유시장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지향할 목표입니다. 예, 그거는 항상 독점이 있었고 반칙이 있었고 동물의 세계와 비슷한 게 경제적인 현상인데요. 그런데 마치 자유시장 경제가 있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행태도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상은 이미 변했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